안녕하세요. 오늘 생성형 AI 시대의 유통과 물류 혁신의 강의를 맡은 비욘드엑스 인공지능 디자인 센터장 김창수입니다. 저는 비욘드엑스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고요. 유통과 물류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지,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글과 강연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성형 AI 시대, 최근에 굉장히 핫한 주제이죠.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현재 유통과 물류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통과 물류를 어떻게 혁신시킬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한 30분간 여러분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를 좀 살펴보면요. 이야기할 주제는 우선 생성형 AI가 무엇인지를 우선 좀 저희가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은 컴퓨터 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가 현재 유통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최신 트렌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들이 굉장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새로운 기술들,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그 잠재력이 또 엄청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생성형 AI가 유통 분야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킬 건데, 이런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을 때 유통이 어떻게 혁신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 생성형 AI가 로봇 개발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봇 분야에서도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 물류 쪽에서는 물류 자동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재 물류 센터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물류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현재 처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로봇이 어떻게 물류를 혁신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간 진행이 될 거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최근에 가장 뜨겁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AI가 우리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성형 AI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1년 반 정도 됐죠. 2022년 11월 30일 날 챗 GPT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죠. 난리가 났어요. 기업에서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챗 대리가 나타났다, 챗 과장이 나타났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챗 GPT가 뭐냐, 생성형 AI가 뭐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애플 아이폰에서 시리가 있었죠. 삼성에서도 빅스비가 있었고, 아마존에 알렉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정해진 말만 알아듣고요, 정해진 말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시리 음악 좀 틀어줘 이러면 그 정도는 알고 음악까지는 틀어지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해진 분야, 작은 분야 협소하게 사용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말을 알아듣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큰 효용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아이폰에서 시리 꺼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알렉사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나왔지만 조금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냥 스피커로 쓰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거에 나오긴 했지만 크게 각광을 못 받았어요. 사용 분야가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었었죠.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거죠. 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고요. 사람하고 거의 대화하는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글도 써주고 시도 써주고 번역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심지어 그림도 그려주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공지능이 때문에 없어질 직업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대체가 안 될 것 같은 직업이 화가라든지, 그 다음에 시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글을 써주는 작가라든지 창작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챗GPT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부터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일까지 다 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얼마만큼의 큰 영향력을 미쳤냐 하면 100만 명의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넷플릭스가 3.5년이 걸렸고요. 트위터가 2년,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10개월,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빠르게 2.5개월 만에 100만 명을 달성했어요. 근데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된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이 챗GPT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글도 써주고 이런 것들을 하냐,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알려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하면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챗GPT가,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대량의 문서, 거의 모든 문서예요. 대량의 문서를 공부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패턴을 얘가 알아내요.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밥 하면 그 다음에 먹었어? 도 있을 수 있고요. 너 오늘 밥 먹을래? 도 될 수 있고요. 너 오늘 밥 먹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에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문서를 갖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패턴들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인공지능 챗GPT가 이 새로운 이 말을 알아듣고 자기가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또 가능하냐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이 세상에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문서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 그건 다른 이야기인데, 인터넷에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문서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이미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문서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대한 문서를 읽으려면 컴퓨터의 성능이나 용량이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발전 뭐 이러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고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2023년도까지의 그 데이터를 다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 이후 데이터는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데이터는 질문을 하면 그건 자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대량의 문서를 공부하고 그 패턴을 알아내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생성해낸다. 이게 대형 랭귀지 모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턴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뒤에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챗GPT를 시작으로 한 생성형 AI가 그림은 어떻게 그려주는 거야? 최근에 보면 달리라든지 뭐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거의 사진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해상도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를 생각해 보면 이거 앞에 대형 랭귀지 모델하고 똑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대량의 이미지를 다 공부하고요. 거의 모든 이미지죠. 그다음 그 안에 패턴을 알아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하면 강아지는 다리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얘가 이미지를 공부를 한 다음에 패턴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그려줘 하면 그런 강아지를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음악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에 있는 대량의 음악을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대략 거의 모든 음악이요. 사실 음악을 만드는 작곡을 한다는 거는 거의 수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대량의 거의 모든 음악을 다 자기가 공부를 하고 패턴을 알아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새로운 음악을 작곡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대량 거의 모든 뭐 글, 음악, 그림, 심지어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공부를 하고 그 안에 패턴을 알아내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뭐 새로운 글이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동영상이든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가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유통에서 이런 생성형 AI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를 한번 알아볼게요. 유통이라고 하면 이커머스, 뭐 쇼핑 뭐 이런 쪽이겠죠. 우선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루퍼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생성형 AI가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글을 써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아마존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산다고 하면 검색 언어에다 검색창에다 넣겠죠. 아마존에 들어가서 내가 뭐 커피 메이커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 커피 메이커 이렇게 치면 쭉 나와요.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오고 거기서 또 하나씩 들어가서 리뷰도 읽어보고 상세 페이지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쇼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존의 루퍼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드립 커피하고 따라서 먹는 그런 커피 메이커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드립 커피 메이커랑 따라서 먹는 커피 메이커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세척하기가 편해? 그랬더니 당연히 따라서 먹는 게 더 편하단 말이야.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따라서 먹는 커피 메이커를 내가 살 테니까 그걸 검색해서 알려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쇼핑을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존뿐만이 아니죠. 월마트의 Search AI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번에 주말에 슈퍼볼을 보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스낵, 콜라, 맥주, 피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너희 몇 명이서 볼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몇 명이서 볼 거야? 하면 그러면 콜라가 몇 병 있어야 되겠네, 맥주가 몇 병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스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추천을 해주죠. 그러면 과거에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슈퍼볼을 봐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서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월마트하고 아마존하고 대화하면서 쇼핑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객이 어떻게 쇼핑하느냐의 문제이고요. 월마트나 이베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판매자들이 또 있죠. 판매자들은 오픈 그 쇼핑몰이니까 판매자들은 자기의 상품을 갖다가 다 올려야 돼요. 거기다가 올리려면 뭐 키워드도 있어요, 광고 문구도 있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글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자들이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 아주 편하게 쇼피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쇼피파이 매직 뭐 이런 것들을 또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 상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만 하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변환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이메일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챗봇이 응대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쪽에다 판다고 하면 사진에다가 동양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양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똑같은 사진에 얼굴을 바꿔줘요.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뭐 한국 이베이에서도 매지컬 리스팅이라고 해서 상품 설명을 등록하거나 배경 제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매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미얼 피거 같은 경우가 AI 트라이온이라고 해서 사러 갔을 때 이거 옷 입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선정한 옷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리스트를 업을 하면 자기가 매직 미러 앞에 서면 그 옷이 자기가 입었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요, 생성형 AI는. 그래서 매장에서 이렇게 또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제품 디자인, 상품도 만들 수 있어요. 나이키가 에어라고 해서 Athlete Imaged Revolution 이런 것들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은바페 있죠. 은바페의 특성을 챗GPT 같은 데 넣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선수고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얘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축구화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바페한테 다시 보여줘요. 은바페는 어때? 라고 했더니 이런 거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운동화를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보시면 AI가 만들어낸 나이키의 프로토타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3D 모델링을 해서 3D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디자인에도 생성형 AI가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서도 활용이 돼요.
광고라고 하면 당연히 광고 문구들 같은 것들도 생성을 당연히 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광고에 들어가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당연히 생성해낼 수 있고요. 근데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볼보에서 물론 이게 아직 TV나 이런 데서 커머셜적으로 방영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볼보랑 협업을 해서 AI가 이 광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촬영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 생성형 AI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실제로 과거에 생성형 AI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촬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런 장소를 섭외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기까지 촬영팀들이 뭐 글쎄요, 한 10명, 20명 정도 가야 될 거예요. 드론도 띄우고. 그런 다음에 그 촬영을 하고 나와서 저런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걸 입혀야겠죠? 컴퓨터 그래픽 입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니멈 한 달에서 두 달, 그리고 몇 억 정도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챗GPT처럼 생성형 AI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필요할 것 같아. 볼보가 광활한 대지를 달리고 그 다음에 나무가 쫙 이렇게 길을 따라오면서 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로. 그러면 생성형 AI가 저런 광고 영상을 만들어 줘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생성형 AI로 인해서 유통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하다. 굉장히 그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다. 놀라운 기술이죠.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어요, 벌써.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은 굉장한 일이긴 한데 생성형 AI의 근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현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유통에서 사용되어지는 밸류 체인 안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생성형 AI의 잠재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유통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이 샵 위드 구글 AI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에 들어가서 샵 위드 AI에다가 물어봐요. 내가 컬러풀한 패턴이 들어간 패딩을 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그 컬러풀한 패턴이 들어간 패딩을 디자인을 해줘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한 4개 정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4개, 5개 이렇게 대안들을 제시를 해줘요. 그럼 이게 괜찮아 라고 하면 그 디자인과 같은 옷을 찾아주는 거예요. 쇼핑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자기한테 입혀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좀 전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처럼 얘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한 자기한테 맞는 디자인한 옷을 만들어주고 그거와 같은 옷을 찾아주고 그걸 저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쇼핑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 거가 되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최근에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최근에 WWDC의 2024에서 월드 개발자 회의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시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리한테 물어봐요. 시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오늘 회의가 좀 늦어졌어. 그래서 우리 딸의 전시회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시리가 일단 자기 휴대폰에서 아이폰에서 딸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딸이 아빠한테 문자나 카카오톡 보낸 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전시회를 언제 한다라고 하는 포스터를 보냈어요. 그 포스터에서 언제 어디서 전시회를 하는지를 알아내요. 그런 다음에 이 아빠가 있는 곳에서 전시회장까지 거리를 측정하고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를 알아내요. 그런 다음에 늦지 않게 택시를 예약해서 불러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생성형 AI 자체가 나의 모든 걸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한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어디서 하는지 지도를 찾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찾아내고 택시를 예약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너 늦었는데 어떡하지 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이후 단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쇼핑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이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퍼스널 쇼핑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내 휴대폰 안에 나와 나의 개인형 쇼핑 비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유라라고 하는 대학생이 주말에 남자친구랑 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새 원피스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퍼스널 에이전트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카카오톡이든 뭐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원피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라의 SNS 활동, 인스타 같은 데 다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라의 스타일이라든지 데이트 상황이라든지 약속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체형 데이터도 이미 알고 있겠죠. 그리고 뭐 피트니스 기록을 확인해서 사이즈 같은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색상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서 선호 색상도 파악을 하고요. 약속 장소의 분위기라든지 드레스 코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스타일을 선정해요. 그런 다음에 최적의 원피스를 자기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5개 정도를 가지고 와서 유라한테 실제로 입혀본 모습을 가장 피팅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라가 이게 좋겠어 라고 선택을 하면 그런 다음에 데이트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그때에 맞춰서 자동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주문을 하게 되면 배송 추적을 통해서 언제 도착 예정인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착용 전의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퍼스널 에이전트, 쇼핑 에이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으로 우리 커머스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라는요 네이버든 쿠팡이든 무신사든 어떤 플랫폼도 방문하지 않았어요. 퍼스널 에이전트가 대신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모든 그 상품을 검색하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쿠팡에 굉장히 많은 상품이 모여있고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상품이 모여있지만 그게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상품이 어디 있는지에 관계없어요. 얘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금방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많이 모여있는 쇼핑 플랫폼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쿠팡이든지 아마존이든지 이베이든지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모여져 있는 쇼핑 플랫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쿠팡이든 사실 그 안에서 검색에 대한 광고 모델이 굉장히 큰 수익 구조였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검색어를 치면 제일 상단에 올라오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광고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쇼핑 에이전트한테는 무의미한 거예요. 얘가 첫 페이지에 있든 50페이지에 있든 100페이지에 있든 관계가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검색과 광고 모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다음은 사람이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웹사이트를 그동안 얼마나 정성 들여서 화려하게 디자인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가 방문을 해서 얘가 알아듣기 쉽게 좋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만 있으면 돼요. 얘는 이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UI가 좋은지 이런 것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웹사이트나 앱의 존재 가치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빠른 배송.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 빨리 배송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내가 빨리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주문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뭐 떨어졌지 그러면서 주문을 했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배송을 받거나 다음날 배송을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쯤에 3, 4일 후에 식료품이 떨어질 것 같아, 과일이 떨어질 것 같아, 또는 옷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이 상품들을 주문한다고 하면 꼭 그날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배송이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이런 것도 필요할까? 정확한 상품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던 많은 판매자들, 이런 사람들도 플랫폼에 종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생성형 AI, 인공지능 에이전트, 쇼핑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우리 휴대폰이나 아이폰이나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앞으로도 아마존, 그다음에 쿠팡 이런 거대 쇼핑 플랫폼들이, 커머스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되려 구글이나 애플이 그런 지위를 이 사람들이 탈환하고 이 사람들이 쇼핑을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생성형 AI가 우리 유통, 그다음 쇼핑, 생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와 물류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최근에 지어진 쿠팡의 풀필먼트스 물류센터예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있죠. 사람이 없어요. 지게차도 자기 혼자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소팅하는 기계들도 자기 혼자 움직이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물류센터를 지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고 물류 로봇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센터에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 기술들이 결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효율화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갖다가 자동화시켰다고 하지만 그 이후 단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에 이런 로봇가 등장을 했어요. 어질러티사의 디지트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얘가 좀 전에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들을 하고 있죠. 상자들을 갖다가 옮기는 일들을 한다든지 뭐 아직 좀 보면 좀 엉성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이 로봇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일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보면 물류센터가 자동화가 50% 미만이에요. 근데 좀 전에 그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있었던 쿠팡 물류센터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1,000몇백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최첨단 시설이지만 1,000몇백 명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할 알바생 구하는 구직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업무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해야 되냐? 근데 뭐냐면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들은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정형화된 업무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계란이랑 아령이랑 두 개를 같이 주문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두 개 상품이 한 택배 박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굉장히 약한 거고 하나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한 박스에다가 담을 때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담아야 되겠죠. 포장도 보안제도 넣고 해서 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로봇가 하지 못해요.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거든요. 또는 제품이 반품이 들어왔는데 이걸 검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로봇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킬까? 이게 또 기업들의 물류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숙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힘들었던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있고 다양한 크기의 상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아웃이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로봇이 사실 이런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고 내비게이션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로봇들도 로봇들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레이아웃이 바뀌잖아요. 그럼 로봇은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이걸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물체들의 인식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무슨 물건인지를 얘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들어야 되는 힘도 상품마다 다 다르겠죠. 계란을 들어야 되는 것하고 아령을 들어야 되는 것은 들어 올리는 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과 적응력도 부족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 된 지역 내에서 작업들만 수행하는 거예요. 예측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인간하고 어떤 형태로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가 물류센터에서 학습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학습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나온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앱트로닉스사의 아폴로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얘는 지금 벤츠 공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벤츠 공장에서 상자들을 갖다가 옮기거나 사람들한테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옮겨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것들도 보면 최근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어요. 1년 만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는데 이것도 테슬라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얘는 이런 식으로 계란을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하게 손동작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것도 사의 피규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얘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심지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요. 지금 BMW사 공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얘가 여기 보시면 부품을 갖다가 끼웠어요. 근데 이 부품이 제대로 안 끼워지면 얘가 그거를 교정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넣었는데 잘 안 끼워졌죠. 그러니까 얘가 맞춰 넣어요. 이런 정도까지 사실 지금 로봇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봇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냐, 이게 생성형 AI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패턴하고 똑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대량의 인간 행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들을 공부하고요, 사람의 행동 등의 패턴을 알아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로봇 행동을 생성해내는 거예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알죠? 최근에 GPU 만들어서 굉장히 큰 그 회사에서 그루트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을 얘가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시켜요. 여기 보시면 로봇들이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로봇들을 갖다가 수만 마리를 갖다가 만들어서 둬요. 그러면 이 로봇들이 이 안에서 수만 가지의 행동을 갖다가, 인간 행동을 갖다가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학습하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씩 가르쳤다고 하면 이제는 얘네들을 가상 공간에서 교육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지금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에요. 얘네들이 청소기도 밀고요, 커피도 타줘요. 이런 행동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면도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물건 떨어졌으면 이런 것도 지워주고요. 이런 것도 최근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2 같은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이렇게 옷을 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성형 AI 덕분에 좀 전에 물류센터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섬세한 작업들, 비정형적인 작업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35년 정도가 되면 연간 한 100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될 거고, 그때쯤 되면 시장이 한 51조 정도로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2025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2만 달러짜리 수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상용화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엔비디아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액추에이터 기술들의 가격들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이 시장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앨런 머스크가 2만 달러라고 하면 중국은 얼마에 만들겠어요? 10,000달러 이하에 만들겠죠. 10,000달러 이하면은 대당 얼마예요? 그렇죠?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우리 지금 시급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시급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로 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류센터나 공장에서 드디어 완전한 무인화 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생성형 AI를 주제로 해서 그다음에 유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물류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